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집이라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죠. 내 집을 샀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과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직장에서 물러나면 직주근접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의 절반은 은퇴 이후 도심에서 탈출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사를 하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다 보니 동네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도 많이 발생되죠.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최소한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몸이 아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이기도 하죠. 병마와 싸워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몸이 점점 불편해지게 되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갈 힘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지만 병원이 멀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몸도 아픈데 매번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가 나이 들어 아파서 자식들을 고생시키는구나와 같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많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냈고 대부분 모든 자식들도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플 때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녀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가뜩이나 바쁜 자식들을 계속 불러내는 것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외적으로만 아프면 되는데 마음까지 아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뇌졸중 같은 위험한 병마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병원이 멀리 위치해 있다면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 생존하기가 어려워지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변의 병원을 가장 우선시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지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도 많이 달라지지만 주변의 인간관계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 연락하며 지냈던 옛 동료일지라도 은퇴를 하게 되면 남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전문가들은 회고하는 나이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안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학군의 위치가 중요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설날이나 추석에도 찾아뵙지 않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죠. 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죠. 또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친목 모임,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어 외로움을 없애는 데에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우울증을 예방하기에도 너무 좋죠.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복지시설에서는 교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기회도 있고 혼자서는 가기 힘든 여행을 다 같이 떠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처럼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들을 복지시설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많은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복지시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후 생활비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은 노후 생활비 부담이 22%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노후 생활비는 월 330만 원이고 광역시는 280만 원, 그 외 지역은 25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노후 주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노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돈이 정말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식들이 결혼하면 부모된 도리로서 결혼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쥐어주기도 하죠. 물론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자녀들 스스로 독립하게끔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의 총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하여 너무 큰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퇴직 이후에는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발견해 보라고 합니다. 가령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괜찮은 지방에서 살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게다가 서울에서 살게 되면 비싼 생활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 지방에서 살게 되면 서울보다는 저렴한 생활비로 저축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돈이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자녀와의 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녀와 가깝게 살아야 한다거나 멀리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근접성을 생각하지 않고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살아가게 냅두고 노후 생활은 자신들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품을 떠나면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부모된 도리도 다 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근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냈거나 아내가 먼저 떠났다면 외로움이 금방 쌓이기 쉽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주변에 없으면 마음의 병이 빨리 들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평생의 노후 거주지를 자식들과 멀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부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여 너무 가깝게 지내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많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먼 경우에도 찾아오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가장 좋은 것은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좋습니다. 생각이 나면 찾아오기도 쉽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부르기에도 큰 부담이 없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를 생각하는 건 꼭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거리에 살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기 쉽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의 나이와 그로 인한 책임입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릴 경우 자녀들의 부탁으로 인해 손주를 오랫동안 돌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주 돌봄이 반복되어 일상이 되면 이러한 도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너무 멀지 않되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와 같이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거지를 결정할 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노후에는 눈길조차 주면 안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집들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짧게나마 노후에 선택하면 후회하는 집 2가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은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어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전원주택에서의 외로움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평화로움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넓은 평수의 집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만 남게 되어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생각하며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고려할 때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추세에 따라 큰 집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 중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집을 나중에 판매하고자 할 때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 최종 정착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아직 결정 전이시라면 병원의 위치, 노후 생활비, 자녀와의 거리, 복지시설 등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나 넓은 평수의 집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병원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는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한 번쯤 꼭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은 움직이기 힘든데 생활을 위해 또 일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여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여 복지시설과도 등을 돌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외에도 많은 문화 시설과 배울 거리들이 많고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볼 기회가 생기거나 혼자 가기 힘든 여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을 옮기기 전에 주변 복지시설을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는 자녀들이 찾아오기에도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좋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자식들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 살게 되면 마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하여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만약 댓글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명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으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연락이 없을 때면 가끔 서글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연락이 급격히 줄더니 이제 아예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자도 몇 번 보내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지만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까지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뺏긴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게 되고 주변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다 보니 의지할 곳은 가족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한 마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안부도 묻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잔소리도 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식들은 서운한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한 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부모님 잔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식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지기도 하고 힘든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을 가진 경우도 많죠. 높은 직급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서운함을 감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연락 오면 정성껏 받아주고 연락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은 70대 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 씨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농사일에 몸바친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무렵까지 논밭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도 진 씨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딸 수연은 그야말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수연이 태어났을 때 진 씨는 이미 40대 초반이었으며 이 소중한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 씨는 딸에게 최선을 다해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녀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그녀의 인생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딸이 선택한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진 씨는 딸이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이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자식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행복을 축하하며 행복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몇 달 동안 수연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전화를 하고 때때로 진 씨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소통은 진 씨에게 큰 위안이 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방문과 전화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처음엔 딸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새롭고 일도 많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지? 신혼부터 바뀌는 남편들도 있다던데 남편은 잘해주고 있어?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인걸? 남편도 잘해주고 너무 좋아.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연락이 통 없길래 무슨 일 있나 했어. 무슨 일이 뭐가 있겠어. 나도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여러모로 준비하느라 바쁜 것만 빼면 괜찮아. 그래,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해주렴.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나도 사랑해. 자주 연락할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딸의 말에 진 씨는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연락을 자주 하겠던 딸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죠.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곤 했습니다. 진 씨는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고 기다리다 지쳐 딸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수연아, 뭐 하고 사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내가 3일 전에도 연락했잖아? 요즘 뭐 별일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해야지. 딸이 뭐 하고 사는지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바쁘게 살고 있어. 그래도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너 키우는데 맨날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도 너한테 온 신경을 다 썼는데 너는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알겠어. 그만 좀 해. 일단 오늘은 알겠어. 얘 잠깐만, 왜 그렇게 한숨이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실리? 아니야.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전화하자. 그래, 내일도 꼭 연락해라. 그렇게 진 씨는 연락을 매번 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 씨는 딸이 전화를 매번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진 씨는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수연아, 뭐하니? 왜 아침에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전화하려고 했어.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나도 바빠서 그래. 그래도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전화 한 통 해달라고 했잖아. 알겠다니까? 좀 그만하면 안 돼? 전화하려고 했다니까? 왜 성질이니? 그래, 알았으면 됐다. 오늘은 뭐 할 거니? 결국 진 씨는 딸이 오늘 어떻게 지낼 건지 다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이런 진 씨의 전화에 점점 지쳐갔고 매번 하는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전화만 하면 잔소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내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은 결국 연락을 매일 하라는 진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열심히 키워준 엄마한테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하는구나. 매일 전화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언제 힘들게 했다고? 내가 힘들게 키운 걸 생각하면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며 꿋꿋하게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넌 모르지?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 이제 좀 그만해.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그만 끊을게. 다음에 얘기해. 그렇게 진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서운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진 씨는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 씨는 또다시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 거야? 아침은 뭐 먹었고? 남편은 아침 잘 챙겨줬어? 엄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왜 내가 모든 걸 보고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한테 그런 것도 얘기 못 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엄마한테까지 내 일상을 다 얘기해야 하냐고? 얘는 그럼 부모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딨니? 매일 연락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었으면
자주 연락하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자식된 도리야. 그런 게 어딨어. 내 생활은 없어. 매일같이 힘든 날을 보내는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나도 지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니? 내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만해, 제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직장 다니고, 아침밥 차리고, 매일같이 힘들게 사는데 엄마까지 대체 왜 그래? 앞으로 연락하지 마. 당분간 연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 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자책했고 전화하지 말라는 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크게 상처를 받았죠. 다음 날 진 씨는 평소와 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진 씨와 전화하고 싶지 않다며 문자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진 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 씨처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가족이다 보니 언젠가는 화해하며 다시 연락하며 지낼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도 하죠.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점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되면 뭘 얻으려고 이렇게 낳아서 힘들게 키웠을까 하고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운 게 무엇을 얻으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평소에 연락이 없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진 씨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죠.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젊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자식이 연락 한 통 없더라도 그 마음이 이해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끔 연락이 오게 된다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만 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자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짧은 댓글 한마디,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70대 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던 진숙이가 생각나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예전에는 연락 자주 했는데, 그치? 그러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도 못했네. 연락 좀 하고 살자 우리. 그렇게 신 씨는 오랜만에 진숙이와 오랜 통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놀았던 추억, 최근에 있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거리를 나누며 즐겁게 전화를 했죠. 다음에 또 연락할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조만간 날 잡아서 보자. 그렇게 진숙이와의 통화가 끝나고 신 씨는 연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몇 달이 지나고 신 씨는 이번에도 진숙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연락이 없길래 전화 한번 해봤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연락을 통 못했네. 진숙이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지만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와 진숙이 사이에는 영숙이라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이죠. 신 씨는 예전부터 가끔 영숙이라는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진숙이가 전화가 자주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했었죠. 아니 글쎄, 진숙이는 매일 연락한다니까? 가끔 연락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던데 말이야. 이상하네. 나한테는 맨날 심심하다면서 연락도 자주 하는데. 영숙이와의 통화로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쁘다며 핑계를 대는 진숙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영숙이랑은 전화통화 자주 하지 않아?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더니. 나 영숙이랑 통화 자주 안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겠어. 진숙이는 영숙이와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캐묻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바쁘다니 고생이 많네. 나이 들어서 바쁘면 힘들 텐데. 고생하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너도 고생하고 다음엔 내가 꼭 연락할게. 그렇게 진숙이는 신 씨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씨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이는 신 씨에게 진숙이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씨, 진숙이가 별말 없었지? 무슨 말? 전화도 한 번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걔가 글쎄, 저번에 통화하는데 신씨 욕을 하지 뭐야. 신 씨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진숙이는 신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심지어 진숙이는 예전에 신 씨에게 돈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무슨 내 욕을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돈 조금 빌려준 거 가지고 유세 떨더니 지금 와서 친한 척 한다면서 막 뭐라고 그러던데? 그건 걔가 돈을 빌리고 하도 앉아서 한마디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걔는 너가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100만 원 가지고 유세 떤다면서. 아니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 신 씨는 큰 충격을 먹었고 진숙이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진숙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어. 뭐 어차피 연락도 안 오겠지만. 그래. 나도 진숙이랑 별로 연락하고 싶진 않아. 맨날 하소연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도 연락을 끊어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너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신 씨는 큰 배신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도 역시나 진숙이는 연락이 없었고 오랜만에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오랜만이야.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지 뭐.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영숙이는 진숙이 아들이 사업을 망한 것을 이야기했고 요즘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은 또 그랬대. 그 정도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불쌍하긴 한데 내 욕했던 거 생각하면 쌤통이긴 하다.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안 갚을까봐 빌려주진 못하겠더라고. 잘했어. 빌려주지 마. 나처럼 너도 욕먹을까봐 겁난다. 신 씨는 영숙이에게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서 진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씨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살아? 신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지. 무슨 일이야? 진숙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히 빌려줄 거지? 혹시 얼마까지 가능해? 신 씨는 어이가 없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하냐니? 뭔 내가 당연히 돈을 빌려줄 줄 알았나 봐? 아니, 친구끼리 돈도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리고 왜 성질이야? 친구라는 말에 신 씨는 크게 화를 냈죠. 친구, 너 말 잘했다. 너가 날 친구로 생각하긴 했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진숙이는 당황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 안 빌려줄 거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뭘 또 사람 무한하게 옛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무한하긴 한가 봐. 어차피 너한테 빌려줄 돈도 없어. 너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으로 유세 떤다고 또 이야기 들을 일 있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신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생각도 했던 신 씨였지만 진숙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단호하게 끊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신 씨였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진숙이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진숙이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변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진숙이처럼 연락을 하면 잘 받지만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에 대해 까먹었거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의 안부와 소식을 기다리는데 상대방은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가끔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별일이 없더라도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는 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내가 연락을 하고 나만 찾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인연을 거기까지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가끔 먼저 연락이 오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소중히 대해주세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떠올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온다면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몇 번 해보고
만약 그 이후에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이후에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모자라고 나 자신에게 쓰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 친구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동네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모임이나 종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닌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심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한 번으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생의 소리꽃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